어제 오전에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간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맞죠?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걱정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이번 처음 갔다는 또 의미가 있고, 사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한 다음에 오늘이 내가 있는 도중에는 마지막이 임기 중에 오는 것은 마지막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이번에 또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 특히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세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된 것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이번 추도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여 명의 어떤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번 정권 탄생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고 철학적 기초가 된 어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에 참석했고, 그것이 처음이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햇볕 정책 계승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 어떤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나는 이제 호남을 확실히 겨냥한 거다.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를 보면 2.5 여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극찬의 메시지를 던지고, 또 한편에서는 햇볕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아마 이제 호남과 관련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아픈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집권하고 나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대북송금 특검을 하면서 다시 호남과 결별하게 되는 그런 어떤 뼈아픈 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정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호남 중시 정책들을 썼죠. 인사를 통해서도 빅2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총리와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정부 부처의 요직에도 호남을 중용하고, 주요 부처에도 호남의 약진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강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어쨌든 북핵 대결 국면에서 뭔가 대화 쪽으로, 협상과 어떤 대화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론의 어떤 지렛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저는 글쎄요,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 오케이. 레토릭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데에서는 저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먹구름이 낄 때 현실주의자 리더는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길은 이미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이미 핵과 미사일은 실전 배치 직전 단계에 있어요. 거의 총뿌리를 들이대고 내일 모레 전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까지도,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는 어떤 현실주의자로서의 어떤 냉철함이랄까, 그것까지도 대비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게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저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정치권에서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햇볕 정책대로 꾸준히 흔들림 없이 갔더라면 오늘 이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돈을 주고 개발 시간을 벌어준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은 북핵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햇볕 정책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배종찬 본부장,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은 어느 한쪽도 동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해법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햇볕 정책이 또 북한을 또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단계, 또 동맹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상태, 우리도 물론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태라면 국민들은 가장 좋은 해법이 무엇인가? 그 시점에 맞는, 환경에 가장 맞는 해법을 내놓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어느 것이 옳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중요한 이 대안이 아니고, 지금은 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협,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들이 대체적인 여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이 된 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국도 동참을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재를 또 높이는 것만이 또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의 수단을 또 열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 또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대통령의 자신감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게 해주겠냐라고 하는 해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야의 정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고, 이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뭐 보안을 넘어서서 밝혀지지 않는 정도의 차원에서는 국민들에게도 설명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에 5차례 핵실험을 했지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는데, 또 북한 당국에서는 지금 또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거의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햇볕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북한이 ICBM과 핵을 고도화하는 문제가 이것을 실제 사용함으로써 남북이 공멸의 길을 선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마도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들, 봉쇄되어 있는 북한 정책들을 풀기 위한 그러한 협상용으로 지금 현재 북한 핵 개발과 ICBM 개발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 스스로는 한국은 이 핵 고도화와 ICBM이 성공되기 전에 협상의 테이블로 나서려고 했으나 북한은 자신의 전략 자산을 최대한 높여서 이후에 대화했을 때 몸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결국은 전략 자산을 확보한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도발들을 해 나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지켜왔던 대화와 제재라고 하는 국면에서 어떤 국면에서는 제재를 더욱더 강조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간에 통해서 북한이 자신의 제재와 봉쇄를 타결하려고 하는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두 원칙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관철돼야 될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압박해야 될 때가 있고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기조는 압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운전대론이라고 해서 남북 관계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은 국제적 그런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더불어서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불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동의를 받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 메시지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밖에 읽힐 수 없고 그걸 더불어 그와 얘기를 했는 것을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햇빛 정책, 이른바 제2 햇빛 정책으로서의 어떤 그 문샤인 정책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한미 공조가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호남을 잡겠다는 그런 지역적 민심은 나름대로 그 충정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전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비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북한은 우리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핵을 갖지 않은 너희들하고는 핵보유국 지위가 눈앞에 있는 우리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상용이라고 한다면 그 협상의 내용은 뭐죠? 결국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럼 북미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주한무역이 필요합니까?
주한미군 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핵이 없는 대한민국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있는 북한과 맞생다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서해 5도를 장악하고 남한에게 이런 저런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전쟁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핵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대외 협상용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핵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면들이 문재인 청와대 일각에서 좀 보이는 것 같다. 사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미 당국에서는 즉각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죠. 이 전략가는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거론된 이유, 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승천 본부장 대표님.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마 시각이 엇갈리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신중할 것입니다. 국민들로서는. 왜냐하면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소개해드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마음에서 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려가 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또 우리 정부의 또 야권과 여권 내에서 상당한 또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입장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스티브 배넌이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앞서서 이 키신저가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이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하는 것은 주한미군, 통일된 한국에서의 미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한반도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접근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만큼 전략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대국의 국민들이 또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정부가 상당히 이런 우려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걱정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상당히 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일종의 지렛대가 더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이 카드를 이렇게 빼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상당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대통령이 아닌 만큼 미국 여론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이 한 조사를 보면 대북 강경 모드를 취했더니 지지율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이 이 중국 때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중국과의 미중 무역에서 라스무센의 조사입니다. 중국에 유리하다 52%, 미국에 유리하다 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상당히 중국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가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선진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감정상으로 때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슈퍼 300일조를 발동해야 되는데 이때 명분이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더 큰 여론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봐라. 북한이 저렇게 핵 위협을 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 여론도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스티브 배넌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연스럽게 나타난 발언일지 몰라. 그리고 경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섣불리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만큼 우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그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적통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대통령님의 현실주의적이고도 또 원대한 꿈을 이상주의적으로 그리는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이 난국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대통령님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서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데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뿌리가 같지요. 서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 사전을 잘 하시는 세양호 소장님. 이제 어떤 여당이 됐죠. 됐죠. 아직 여당 사전을 잘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 호남 내에서의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경쟁 구도는 끝이 났다고 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의 구성은 국민의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광역단체장들이 다 현재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 정책을 가지고 호남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를 넘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의 핵심적 의미는 당시에 정권 교체를 통한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것의 지역의 통합, 국민 통합이란 개혁과 통합이란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동안 9년 동안에 있었던 보수 정권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는 과제와 그리고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과제가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시절하고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시대 정신에 대한 키워드, 과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호남에서 적동 경제는 이미 대선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마음이 급한 것은 국민의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당권 주자들이죠. 안철수,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모두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호남 적통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야 벌써 게임 끝났다라고 할 수 모르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1승 1패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있던 4.13 총선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서 두 석 빼고는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다만 1년 지난 이후에 이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를 거둔 건 맞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남은 것은 내년에 있는 6월에 있는 지방선거다라는 두고 서로 이 호남 맹주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오늘 김대중 엊그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 추도식에 참석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 지금 8월 27일이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호남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중에 절대적인 다수가 호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전체에 동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전에 이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표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어떤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안전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또 당내부에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집당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힘을 뭉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이 이 특정 지역 또는 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배경으로 한 집단의 경우에 이탈해서 다른 정치 세력으로 흡수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로 이 동교동계가 탈당을 해서 갈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정적인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도 또 위기 상황에서 탈당하는 정치 세력 쪽에 박수를 쳐주지도 잘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런 불만 또 여러 가지 국민의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강한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동교동계가 이야기하는 당 혁신의 내용도 이제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탈당의 움직임으로 연결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개성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호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자꾸 호남만을 연상하는데 이 전국 각국 곳곳에 호남 출신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남 정신에 대한 이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송강호 배우의 이 영화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5.18이라고 하는 정신이지 비단 강주에서의 일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정신에 대해서 서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지지율의 이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가장 평균적으로 적었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그만큼 이 남북 관계도 평화적으로 유지를 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우리 대한민국 출신에서는 없었던 그런 업적, 물론
공과에 대한 비판을 해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성도가 높은 국정 수행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세력의 축이 무너진다? 아마도 탈당하는 세력 쪽을 보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비판들을 볼 때는 실제 움직임이 있지만 감행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보수 야당에서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YS뿐만 아니라 DJ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보수의 큰 어른으로 모실 때가 됐다. 자, 이번에는 야당 소식에 정통한 한우리 위원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 견해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 얘기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색깔론의 딱지를 벗겨줘야 된다. 보수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저 얘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9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이미 선택을 했고 그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어쨌든 5년 동안 그 국정운영을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조차도 DJP 연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 색깔론 문제는 정리가 끝난 거다. 그러니까 해묵은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거라면 저는 저런 유형의 자세를 빨리 정돈을 해야 된다. 바른정당을 보면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자유한국당과 뭔가 차별화시키면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정통 보수의 길이다. 대한민국을 이 방향으로 가야 살릴 수 있는 거다. 헌법과 법률을 추상가치 여기면서 우리가 추구해 보수의 가치가 이런 거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방식의 어떤 이 정치 활동들을 가시화시켜 나가야 되지. 뭐 입만 열면 홍준표 욕하고 입만 열면 자유한국당이 구보수라고 낙인 찍고 그래서 잘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